어머님, 도대체 손주밥도 제대로 못 챙기세요? 이제 이러실 거면 애를 왜 봐주신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잠깐 다른 일 좀 하느라. 그 순간 며느리는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매번 실수만 하시네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걸 그랬어요. 옆에 있던 아들은 말없이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들의 비난 속에서 74세 박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하며 고된 하루를 보낸 그녀의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네 가족의 냉랭한 말투와 무심한 태도는 그녀를 더욱 외롭고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조차 설 자리가 없는 그녀.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돌아온 것은 고작 이런 대우뿐이라니. 이런 삶 당신이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박종숙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할머니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평화를 되찾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할머니처럼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 나는 올해로 74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려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네요. 하지만 저 역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지내던 시절은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부천에 40평 아파트를 마련하고 자식들 걱정 없이 살아갈 줄만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희 노후는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둘이 서로 의지하며 나름대로 평온했죠. 아들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일을 돕는 동시에 집안 살림을 맡고 있었고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평탄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제가 이제 식당을 접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게 원래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고 빚이 쌓이는 악순환 속에서 결국 아들은 식당을 접어야 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로는 아들네 가족의 생활이 하루하루 버티는 수준으로 떨어졌죠. 가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도 제 아들은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으로는 손주의 양육비와 집세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즈음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대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저희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님 집이라면 손주도 안전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그들도 힘들겠지만 나 역시 남편과 오랜 세월 동안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고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 끝에 저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힘든 시기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너희도 고생했으니 이젠 조금 쉬면서 다시 시작해보거라. 그렇게 아들 가족과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3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집이 넓긴 해도 두 가족이 함께 살다 보니 공간이 금세 비좁아졌습니다. 손주는 뛰어다니며 여기저기 장난을 쳤고 며느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예민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모두가 나름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 일을 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주의 식사와 놀이 그리고 어린이집 픽업까지 제가 도맡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주와 보내는 시간은 고단했지만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종종 집안일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고 제가 손주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며 받아들였지만 반복되다 보니 제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저는 그의 병수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손주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었고 그것이 또다시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중재를 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점점 외톨이로 몰아갔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 엄마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돼요? 아들의 그 한마디는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교육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일했고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는 그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생각하면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자식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희생이 그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이었는지 저는 이제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첫날, 저는 이 삶이 조금 고되더라도 결국 가족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처음 며칠은 꽤 화목했어요. 며느리는 살림의 보탬이 되겠다며 이것저것 열심히 챙겼고, 손주는 새 환경이 신기한지 작은 발걸음으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아들은 택배 일을 시작하며 새 출발을 준비했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넓다고는 해도 세 가족이 함께 살기엔 조금 비좁은 편이었습니다. 각자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겼고 저는 어쩐지 그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일을 하면서도 집안 살림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제게 떠넘기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손주는 어머님이 조금 더 잘 봐주셔야 해요. 손주를 돌보는 일은 즐겁기도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관절이 약해졌는데 손주는 뛰고 기어오르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냈습니다. 그걸 따라가며 밥을 먹이고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죠. 가끔은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도 거실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 돌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고 제가 하는 일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아프기라도 하면 제가 돌보는 방식을 문제 삼았고 집안일에서도 제게 지나치게 많은 걸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애들 밥은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이젠 어머님도 좀 바뀌셔야죠. 그녀의 말투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남편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건강한 편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지고 약도 여러 종류를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그를 돌보는 건 당연히 제 몫이었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남편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집안일을 챙기다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의 기대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며느리에게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손주 목욕은 내가 좀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바빠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조차 할 수 없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이해해 주라며 제게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도 워낙 예민하고 복잡하잖아요. 며느리도 많이 힘드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야죠. 아들의 말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 희생해 왔는데 이젠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손주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친구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을 깜빡했습니다. 부랴부랴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근처 파출소에 있었고 저는 파출소에서 손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를 한순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향해 화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깜빡할 수가 있어요? 며느리는 제게 소리를 지르며 손주의 안전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비난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책도 했지만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 하나.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헌신했는데 그 누구도 제 입장은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병환으로 말수가 줄었고 저와 깊이 대화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일 때문에 며느리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장난감이 어질러져 있어서 그것을 정리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이 정리 좀 해주셔야 저도 일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제가 다 하길 바라시면 너무 힘들어요. 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다 하길 바란 적이 있니? 너희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받아들였더니 이젠 내가 너희 하인이라도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지만 제 말 속엔 울분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와 저와 며느리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저는 크게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줄은 몰랐다. 내가 왜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게 대체 뭐니? 그날 밤 저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제 삶이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과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은 여전히 제게 큰 위로였지만 제 삶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재감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어떤 결정을 내리기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저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제 자유를 가로막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벽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처음 병을 앓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프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단순히 약을 챙겨 먹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며 검사와 진료를 받다 보니 남편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병원에 좀 더 자주 모셔가야겠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병간호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대충 끝낸 뒤 남편을 부축해 병원에 다녀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죠. 남편은 미안한 마음에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종수가. 내가 더 건강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고생이 많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남편이 저에게만 의지하는 현실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손주의 웃음과 남편의 병환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손주는 어린 나이에 할머니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제게는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병원에 모시는 동안 손주를 데리러 가는 시간을 놓친 적도 많았고 그런 날이면 며느리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든데 애라도 제대로 좀 봐주세요. 애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며느리의 말은 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난으로만 들렸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저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얘야, 내 아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아. 나도 요즘 너무 힘들단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고생 많아.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아야지. 엄마가 조금만 더 도와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는 고단함과 외로움은 가족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의 병원 일정과 손주의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겹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두 가지 일을 모두 처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손주를 데리러 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전화로 상황이 전달된 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며느리와 아들의 거센 비난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주한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시간을 못 지키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 보였습니다. 아들 역시 저를 책망했습니다. 엄마, 손주는 엄마가 책임지고 봐주시겠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자꾸 일이 터지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다독였지만 저는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수가 너무 애쓰지 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남편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를 둘러싼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점점 더 고단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소한 일에도 저를 비난했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손주의 옷을 잘못 입혀 보냈다고 꾸중을 듣고 집안일을 조금 미루었다고 핀잔을 들으며 제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명령조로 말을 했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묵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청소 좀 해두셨어요? 어제는 먼지가 많아서 애가 기침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녁은 왜 이렇게 간이 세요? 손주는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매일같이 이런 말들을 듣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러웠던 건 제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나마 그는 제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종수가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해주곤 했죠. 하지만 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 역시 그에게 더 이상 제 힘듦을 털어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부엌에 앉아 설거지를 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손주가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웃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은 단지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보람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되찾아야겠다.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벗어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유독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손주의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냉랭한 태도는 더 심해졌고 저 자신도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밤거리가 제 마음속 공허함과 닮아 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제 삶은 참 단순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돕느라 손이 늘 바빴죠. 계절마다 손이 닿는 곳은 모두 흙이었고 흙냄새와 함께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인생도 땅에 뿌리를 내리는 듯한 삶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오래 하고 싶었지만 형편상 중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 취직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어 부모님과 형제들을 돕는 게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 시절 저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시골 장터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고 키는 작았지만 말수가 적고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가끔씩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고 함께 서울로 올라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월세방에서 시작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고 그렇게 함께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40평짜리 아파트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그 모든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 자라길 바라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학원비며 옷값 그리고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당신도 조금 쉬어야 하지 않겠어?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당신도 힘내요.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던 날 저는 이제야 좀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저와 남편의 노년을 즐기려 했죠. 하지만 아들의 사업 실패와 손주의 출생은 다시 저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아들네 가족을 저희 집으로 들였고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저를 희생시키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손주의 목소리에 눈을 뜨고 그 아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남편을 돌보며 밤을 맞는 일상은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던 건 제가 그동안 쌓아온 삶의 가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했던 모든 노력도 남편의 병간호도 심지어 집안 살림을 위해 했던 일들도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단지 가사도우미나 아이 돌보미로만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한때 저를 행복하게 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이젠 무겁고 차가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어도 제 삶의 중심에 제가 있었던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제 선택으로 살아가는 그날들이. 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삶에서 제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동안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죠.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아무도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외롭고 비참한 기분으로 살아야 할까? 울다가 지쳐 고개를 들었을 때 집안 구석구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가 남편과 함께 만들어낸 우리의 보금자리였는데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게는 이 집에서의 따뜻한 안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어. 나 역시 내 삶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몰래 집 문서를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팔면 아들네 가족은 어떻게 될까? 손주는 과연 괜찮을까? 걱정과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저는 결코 예전처럼 자신을 속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네 가족을 완전히 외면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저는 부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저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듯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자.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고민 끝에 내린 결심, 그것은 제 삶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아침에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고 딱딱한 말투로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들 간식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난번엔 너무 짜서 아이가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간식도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하겠지. 오늘까지만. 그날 남편은 병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은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종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내 얼굴이 어제랑 좀 달라 보여. 남편의 물음에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다짐했죠. 걱정 말아요. 당신과 나 둘 다 더 이상 이런 삶에 매여 살진 않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을 끝낸 후 방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집문서를 쥐는 순간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었죠. 이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임도 잠시, 저는 곧 집문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 손끝은 차가운 땀으로 젖었지만 발걸음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을 미룬다면 또다시 주저앉을 거야.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중개사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팔고 싶어요. 부천 아파트 40평짜리요. 중개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급한 사정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정이에요. 이 집은 이제 제게 필요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팔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집을 처분하는 것은 제게 있어 큰 결단이었으니까요. 중개사는 제 집의 시세를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요즘 시세로 12억 정도 나옵니다.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겁니다. 12억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아들네 가족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남은 생을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는 바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며칠 뒤 집은 금방 팔렸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택배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여전히 잔소리 섞인 말투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들 장난감도 정리 안 하셨네요? 제가 일 끝나고 하면 너무 늦는데.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조금 늦었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오늘로 끝날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두 사람에게 집이 팔린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라,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내가 집을 팔았고 너희한테 줄 돈은 5천만 원뿐이구나.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았다니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며느리는 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힘들게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비난과 원망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를 도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찾아야겠구나. 이 5천만 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한다. 아들네 가족과의 대화는 순탄치 않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과 함께 작은 짐을 챙겨 기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상담을 통해 미리 구해둔 작은 전원주택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종수가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아침에는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저녁에는 별빛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생활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물론 가끔 아들네 가족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는 건강할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그들 몫이고 제 삶은 제 몫이라는 것을요. 다시 찾은 평화 그리고 자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도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죠. 한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린 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다시 찾은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닌 제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올까 싶어 핸드폰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들에게 기대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요. 도시에서 함께 살았던 그날들은 이제 제 삶의 일부로 남아있을 뿐 더 이상 제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내준 시간과 희생은 분명 가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 존재를 부정당할 만큼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고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붙잡는다고 해서 나는 더 행복해질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니. 가족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수많은 갈등과 외로움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아들 가족과 다시 얽히는 삶은 제가 이제 막 찾아낸 평화를 다시 잃게 만드는 일이 될 뿐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찾아낸 진정한 나.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서 자라나는 채소들을 돌보고 남편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저희 전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웃들과 마을 장터에서 웃음소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뒷산을 산책하며 제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로만 불리지 않고 박종숙 이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었던 과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금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그 의미.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의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니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얽매이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 물론 그들이 힘들 때 제가 도왔던 것처럼 저 역시 가족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사랑은 의무로 변하고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그들의 하인이나 돌봄의 도구로 여겨졌던 지난 날을 떠올리며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가족은 분명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나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할 정도로 얽히고 설킨다면 과감히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삶에서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과 연락하지 않는 지금의 제 삶은 혼자임에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는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오롯이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짐이 사라지자 제 삶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 아내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족과의 삶이 끝난 지금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그들 스스로의 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얽히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힘들었지만 지금의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맞이하는 오늘도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저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한 잔의 차를 마시고 남편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면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 삶은 이제야 나의 것이 되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찾으세요. 가족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은 만족 속에서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옳았다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릴게요.